화학연구원 근무하는 이철입니다.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촉매 반응력인데요. 그 촉매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두 반응을 기록해봤어요. 우선 방향적 화합물, 수산화 방향적 화합물의 페놀, 그 아로마틱 링에 OH 그룹을 하나씩 더 붙이는 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하이드록시 벤젠 카테콜에다가 파라 위치에 소화솔리 붙이기를 붙이는 그런 반응, 두 반응이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저희가 거의 과제가 이제 끝난 상태라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이 하이드록시션 반응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체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액체 상태의 산의 그 형태가 고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본 연구는 환경부하고 손자부 지원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반응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산화 그룹이 하나 있는 페놀, 두 개 있는 카테콜이나 하이드로피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알키와 이노체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은 그 나름대로 그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정밀한 중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들 때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페놀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저희가 그 화학 산업에 많이 필요한 화합물인데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공정 자체가 환경적으로 비친화적이다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고체산 촉매를 이용해서 환경 친화적인 공정으로 다시 개선을 해보고, 그리고 고체산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생성물에 대한 선택도를 좀 증진해보자 하는 목표를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키라 유도체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그 화학산업에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보게 되면은 정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밀화학 제품 만드는 공장, 아니면 제약 관련된 공장,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로덕트의 규모가 이 정도 되고요. 특히 우리가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환경에 얼마만큼 오염을 주느냐. 바로 보이시는 문제인데,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 1kg당 생성되는 바이프로덕트의 양을 우리가 이펙터라고, 이코노믹 팩터라고 봤을 때, 인바이러먼트 팩터라고 봤을 때, 고부가 가치가 높을수록, 즉, 그 제약 화합물일수록 환경오염 유발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환경 오염을 좀 개선해보자. 결국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산 폐수를 줄여보는 공정으로 개선해보자 하는 내용하고, 기술 자체가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정밀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시켜보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재, 즉 촉매 개발이 우선적이 돼야 되는데, 고체산 촉매를 대체해보자 하는 주된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체산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기존의 그 비닐계 촉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을 해서 그 불비닐계, 즉 고체산 촉매를 쓰게 되면은 뭐 환경 친화적이고 등등 뭐 현장 선택적인 그 액티비티, 그 셀렉티비티를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기화학 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화학 방정식이 있는, 화학 반응식이 있게 되는데요. 알키라 반응에서 시작을 해서 수소화 반응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화학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그 촉매나 기본적으로 촉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야 이제 잘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그 산이나 염기성 촉매를 가진 것들이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배운 사실입니다만 그 산과 연계 개념,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브란스테드 산 하게 되면 양성자를 내놓는 물질이다. 그리고 루이스 산 하게 되면은 엘렉트론 페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디파인 해놓고 그것이 이제 액체 상태일 뿐만이 아니고 고체 상태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그 실리콘이나 알루미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올라이트의 경우에 두 원소를 이어진 OH 그 하이드록실 그룹의 경우에는 쉽게 프로톤을 내놓기 때문에 그 강한 브란스테드 산점을 갖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올라이트와 같은 그런 산 말고도 우리가 그 소위 초강산, 슈퍼 솔리드 에시드라고 표현합니다만 초강산이 등장해서 설페이티드 메탈 옥사이드, 즉 설페이트 지르코니아나 설페이트 아이론 옥사이드나 타이타니아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험실적으로 이런 그 초강산의 성질을 갖는 화합물들은 우리가 보통 고체산이라는 것보다 더 산의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한 산점을 요구하는 화학 반응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이 SO4라는 이런 펑셔널 그룹은 자체의 강한 엘렉트론 네거티비티 때문에 지르코늄 자체의 그 루이스 에시디티를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 분자가 붓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도네이션 되는 양성자가 결국은 브란스테드 에시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고체산의 그 에시드, 즉 산성도 세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진한 황산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마이너스 12 정도로 보통 계산됐다고 하는데요. 그 불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올라이트 계열들은 이런 그 황산과 거의 같은 세기의 산성도를 가지고 있고 그 산 처리한 노멀라이트 화합물들은 산성도가 좀 떨어지고요. 양면교환 수준 그보다 좀 떨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초강산의 경우에는 이런 진한 황산보다 산성도의 세기가 더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산 촉매의 그 장점은 우리가 그 쉽게 재단사가 양복을 재단하듯이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산성도나 연기성도 그리고 침수성이나 소수성 그리고 금속을 적당한 금속을 넣음으로 인해서 산화환원의 그 성질 그리고 코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이용해서 셀렉티비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그 펑셔널 그룹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표면 기능을 최대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아 자체의 크기에 의해서 적당한 크기의 분자만 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반응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테콜에다가 파라유시에 터널리 붙이기를 붙이는 화합물인데 실제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모르터 위치에 터널리 붙이기가 붙어있는 이런 OTBC라는 화합물하고 그리고 터널리 붙이기가 양쪽 날개 두 개 붙어있는 다이터널리 붙이기 카테콜이라는 두 개의 그 다른 부산물만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화합물들이 다른 부산물들이 생길 거를 기대해서 NMR 그 세퍼레이션에서 NMR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용한 저희 그 엑스딕 지올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반응 조건에서 사용하게 되면 오로지 이 세 종류의 바이프로덕트 생성물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하라 위치에 터널리 붙이기가 있는 이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만드는 데 주 관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은 그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그 일본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일본의 그 대일본 잉크 회사가 가장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키와 시약으로는 아이소부틸렌이나 아니면 3차 서드 알코올, 부탄올 주로 쓰게 됐고, 속내에서는 액체산인 황산을 주로 많이 썼고, 루이스산의 일종인 이런 징크프라이드나 염산 같은 경우를 많이 쓴 것이 일반적이고, 또 아이소부틸렌 올리고머를 썼을 때는 실리카 알루미늄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수증률을 보게 되면, 선택도나 수증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액체 상태의 산을 썼을 때보다 고체 상태, 최근에 개발된 고체 상태의 지올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선택도 면에서는 액체 상태에서 쓸 때와 커다랗게 뒤지지 않고 수증률 면에서는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저희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PTBC라는 화합물은 국내 약 한 600톤 정도, 연 600톤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법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은 톤당 한 350kg 정도의 폐황산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체산 지올라이트 청명액을 써서 전혀 폐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후보 청밀들을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M5라는 지올라이트를 대표로 뽑아서 양면 교환, 그러니까 양면 acidity 스트렝스하고 acidity capacity하고 그다음에 지올라이트 구조 의존성 그리고 이제 산성도하고 컨버전이나 셀렉티비티가 어떻게 연관을 짓게 되는가 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GSM5는 세 가지 종류를 써봤고요. 그리고 포화 사이즈가 다른 것으로서는 베타를 등장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캐파시티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소디움을 약 27%하고 60% 정도 교환해서 컨버전과 셀렉티비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의 표면에 있는 산점을 없애기 위해서 시릴레이션을 해봤고 알키바이시오그로는 아이소부틸렌이나 3차 부탄올을 썼습니다. 그리고 반응 조건은 이거와 같고요. 그 다음에 특성 분석은 LTIR 그리고 XPS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GSM5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요 세 개를 보시게 되면은 모두 다 양이온 프로톤만 붙어 있을 때 이때 컨버전은 90% 그리고 PTBC에 대한 선택도는 한 85% 대신에 이제 DTBC가 한 12%로서 꽤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OTBC 화합물은 굉장히 적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 프로톤의 양을 27% 정도 소디움으로 이온 교환하고 60% 정도 이온으로 교환하게 되면은 컨버전이 거기에 거의 비례해서 급격하게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셀렉티비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DTBC의 양, 즉 굉장히 벌키한 DTBC 양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거와는 반대로 OTBC는 오히려 또 증가하는 이런 상반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카 알루미늄 레이쇼가 30, 50, 80의 경우, 즉 이것은 저희가 그냥 에시드 스트렝스가 다른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세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컨버전은 당연히 이제 양성자수가 작기 때문에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DTBC의 셀렉티비티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DTBC의 양은 단순하게 31대보다도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OTBC 양은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포화 사이즈가 GSM5보다 좀 더 큰 베타를 쓰게 되면은 컨버전이 좀 약간 증가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DTBC, 우리가 원하지 않은 DTBC 양이 많이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벌키한 화합물들이 큰 포화에 쉽게 들어가서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 포화 사이즈하고 애시드의 컨센트레이션하고 그리고 애시드의 그 스트렝스가 어떻게 컨버전과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의 영향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GSM5 표면에 있는 산점을 그 벌키한 시릴 유도체로 해서 시릴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시릴레이션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컨버전은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표면 산점을 줄이므로 인해서 벌키한 DTC 양을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커다란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약간 감소한 결과는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FTIR로 그 산점 수기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하이드록실 그룹의 그 FTIR 테스트인데 여기 지금 3611 웨이브 넘버에서 나오는 것은 그 A4의 OHAL. 보시다시피 이제 산점이 그 소디움으로 이온 교환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0, 50, 80 그 실리카 아르몬의 레이쇼가 감소하게 되지만 상당 부분이 그 OH 펑셔널 그룹이 살아있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피리딘을 직접 부착을 해서 B 산점과 L 산점의 크기를 직접 정량했습니다. 결국 그 1546 웨이브 넘버에 있는 B 산점의 그 픽을 인테그레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1455 웨이브 넘버에 있는 픽을 인테그레이션 B 산점과 L 산점의 상대적인 양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을 하기 전에 저희가 또 다른 문헌을 통해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실험을 해봤는데 피리딘 부착된 시료를 그 XPS 분석을 해보니까 약 그 401 엘렉트론 볼트 이전 실험 픽을 세 다른 픽으로 디컴포지션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401 엘렉트론 볼트에서는 비산점, 스트롱 비산점이고, 그리고 이제 400 엘렉트론 볼트 영역에서는 그 비산점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좀 작은 비산점이고, 맨 아래 그 398 엘렉트론 볼트에서는 L산점, 즉, 루이스 산점이다라고 문헌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따라서 해봤는데, 그 세 개의 다른 픽으로 분리해서 그 비산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또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종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점의 세기를 벌크 시스템하고 서페이스 스페이스 그 시스템하고 두 개 하는데 벌크는 우리가 FTIR로 한 결과고요. 이 서페이스 산점의 세기는 종류와 세기는 XPS에서 섞은 거를 직접 인테그레이션해서 상대적인 숫자로 다 표시를 한 거고 HGSM5 30짜리를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상대적인 숫자를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GSM5 특례를 대상으로 해서 카테콜을 터널이 붙이기를 붙였을 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한 것이 컨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삼각형은 강한 비산점, 그리고 이 빨간 동그라미는 이제 루이스 산점, 그리고 좀 약한 비산점은 이런 초록색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버전하고 이 강한 비산점이 상당히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L산점은 거기가 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는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다시피 산점하고는 거의 무관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 관련 회사에 파일럿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많이 진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올 후반기쯤에는 그 스케일업된 결과를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픽스드 밸류 리액터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프로덕트를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이쪽에서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에서 세퍼레이션 하는 그런 장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1시간에 한 2kg 정도 프로덕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드한 프로덕트가 이렇게 새카만데, 물론 이걸 이제 저희가 만든 고체산 촉매라는 걸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크루드한 프로덕트를 디스틸레이션에서 세퍼레이션 했을 때 파이널 PTBC, 이게 그 분말가루처럼 깨끗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하이드록실레이션, 페놀 하이드록실레이션 얘기를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성된 프로젝트는 아니고 현재 한 반 정도 진행이 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말씀 그대로 그 페놀에서 카테콜이나 하이드로퀴놀을 만드는 그 결과들은 롱플랑이나 아니면 애니캠에서 이미 기법을 개발해냈는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제 롱플랑은 지금 거의 쓰고 있지는 않지만 폐산이 많이 나오고, 애니캠에서는 물론 이거 아세토닌 부산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를 재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것까지도 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일을 좀 더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카테콜이 이루어지려면 크로로페놀 그리고 하이드로퀴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닐린 이런 것들을 오래전에는 스타팅 머티리얼을 사용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 환경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페놀 하이드록실레이션도 산점을 갖는 촉매를 써야 된다는 연구들은 많이 돼 있어요. 보다시피 이제 그 구멍이 좀 포화 사이즈가 커다란 포워저 사이트 실리카놀 레이쇼가 다른 포워저 사이트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봤는데, 애시드 스트렝스가 크면은 쉽게 이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애시드 스트렝스가 작게 되면은 인덕션 피리드가 상당히 길어서 그 촉매 설계하는데 많은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시드의 영향도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중요한 팩터고요. 그 다음에 그 TS1의 경우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쭉 따라 올라가는 리니어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고체산 촉매의 대부분들은 이렇게 일정한 애시드 스트렝스나 농도에 따라서 적당한 그 인덕션 피리어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 인자를 조절하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최근에 TS1이라는 촉매가 개발된 다음에 소위 전이 금속이 들어간 포러스 머티리얼을 사용한 촉매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M이라든지 알프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전이 금속이나 전이 금속 창물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개발됐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촉매를 개발해보자라는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매는 대부분 이제 유기용매가 아닌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추세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개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퀴논이나 카테콜을 만들어야 되는데, 옥시데이션 정도를 좀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은 깊게 완전 산화된 이런 형태의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그리 오브 옥시데이션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결과의 하나로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결과는 요새 그러니까 이거의 아이디어는 사실 물 중에 있는 페놀과 같은 오염물질들을
완전 산화시킬 때 철 촉매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철 촉매를 적당히 모디파이 하면은 이런 중간 생성물, 즉 우리가 원하는 중간 생성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조포러스 머티리얼은 MCM41에다가 그 실리콘 유도체를 커플링 에이전트를 넣고 그 위에 이제 철 컴플렉스를 붙여서 마일드한 조건으로 이 반응을 진행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런 그 앵커링이나 이렇게 그 고정화시킨, 이모빌라이즈 시킨 그 액티브한 스피시스들이 과연 얼마만큼 오래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그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부부적 하나물이나 혹은 금속 생물들을 어떻게 잘 고정화시킬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타이타늄이라든지 알루미늄 아니면 징크 이런 화물들이 이미 그 메조포러스 머티리얼에 앵커링이 돼서 그 셀렉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캐탈리틱 액티비티의 그 단점들을 개선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런 그 지오라이트 포화 속에 액티브한 스피시스인 철 피타르사인 컴플렉스를 12노바슬법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MCM41과 같이 그 표면에 OH 그룹들이 있는 펑셔널 그룹을 이용해서 적당히 타이타늄 금속을 앵커링, 그래프팅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두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촉매를 제조하게 됐습니다. 그 에피 그 피타르사인 컴플렉스의 구조는 이제 피타르사인은 뭐 화학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철이 들어가 있게 있고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와이지올라이트 그 포화 속에 약간 구분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우선 포접하는 방법은 와이지올라이트에다가 금속을 넣고 12노바슬법으로 피타르사인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팅 시키는 방법은 그 커플링 에이전트로 ATMS를 넣고 철 컴플렉스를 다시 그 커플링 시키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프팅 하는 방법은 우선 그 MCM41과 같은 메조포러스 머티리얼에 곧바로 이제 철 화합물들을 감지시키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써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미노트라이 메톡시 실레인 컴플렉스 이런 커플링 에이전트를 표면에다가 그 커플링 시킨 다음에 그 터미널의 그 나이트로젠 화합물에다가 여러 가지 그 철 화합물들을 그 코디네이트 시키는 촉매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것 중에 대부분 화합물들은 이제 FTIR로 해서 그 펑셔널 그룹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임스 스펙트라를 통해서 이제 이 철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험 반응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철 2가나 철 3가 화합물들을 YGO라이트에 이온 변환했을 때보다 탈러사인 컴플렉스를 포잡화시킨 시료가 약 한 6배, 7배 정도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포접화시킨 시료 중에서도 피탈러사인 그 컴플렉스를 슈퍼 케이지 안에 과연 몇 개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캐탈리틱 액티비티라든지 셀렉티비티가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그 보신과 같이 철 단순한 화합물을 충전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플링 에이전트를 쓰고 철 화합물들을 그래프팅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커플링 에이전트를 안 넣고 그냥 철 화합물을 그래프팅 했을 때 하고 세 가지 구조를 하게 되는데, 컨버전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약 10몇 %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포접화된 시료는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컨버전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플링 게이지를 쓰고 철 화합물들을 그래프팅 했을 때는 30% 이상 되는 컨버전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나 하이드로키논은 뭐 선택도는 우리가 그 주로 카테고리에 선택도가 월등하게 한 2배 정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저희 관심사는 이 베이직키논 양을 얼마큼 최대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었는데, 지금 커플링 에이전트를 쓰고 그 철 화합물들을 그래프팅 했을 때 컨버전도 많이 증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키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베이직키논 양도 많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반응의 실험을 하다가 그 DMPO라는 스핑 트래핑 에이전트를 써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중간에 액티브한 반응 활성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FPC를 포함하고 있는 MCM41하고 그냥 PC가 없는 FECL2나 FECL3를 가지고 있는 화물들하고 액티브한 사이트가 완전히 ESR 스펙트라 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옥타헤드럴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고요. G가 4.3에서 나오는 것은 비틀린 사면체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완전히 다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장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패널에 파설리 붙일기를 붙이는 일은 주로 캐탈리트 액티비티가 브란치테드 산점과 로치 산점에 관심사였었는데, 비산점이 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점의 수라든지 강도가 컨버전에 영향을 미쳤고, 각각에 나오는 프로덕트는 이러한 성질, 이러한 촉매 성질에 따라서 중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알킬레이션에서는 어떤 촉매를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셀렉티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놀을 하이드록시레진에서 카테콜하고 하이드로키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철이나 이런 옥시데이션 액티비티가 좋은 화합물들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마일드한 조건으로 오르가닉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적당히 모디파이 시키게 되면은 순간 생성물인 하이드로키논이나 아니면 카테콜을 높은 선택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이드록시레이션 오브 페놀은 지금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이제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